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이 벤치마킹했던 중국의 고대 수도, 장안 그리고 낙양, 지부, 동안부터 북위까지의 낙양성 노양천과 당내,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이 있었던 영령사 요닝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실크로드 창안텐산 회랑의 경로 네트워크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중심으로 Silk Roads Initial Section of the Silk Roads, The Roads Network of Chai-Ancient Corridor. 안개요. 낙양성은 서기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중국 문명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4대 왕조, 즉 구안, 위, 북위의 수도였습니다. 동주부터 후당까지 무려 13개 왕조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고 8개 왕조는 제2의 수도로 삼았을 정도입니다. 중국 7대 고도 중 하나인 낙양은 수도가 아니었을 때에도 관중과 하남 지방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북위 시대에는 유목민과 농업민의 동화, 도시 배치의 변화, 확산, 지방화, 그리고 중국 불교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190년까지 유지된 동안완의 수도 낙양성부터 494년부터 시작된 북위의 수도 낙양성은 현재의 낙양시에 위치하며 낙양시에서 서쪽으로 15km, 한나라 장안시인 시안시에서 345km 떨어져 있습니다. 고대의 낙양시는 낙양분지 동부의 이강과 낙강의 충적형에 건설되었으며 북쪽으로는 망산, 남쪽으로는 낙강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낙양분지는 황하 중류의 중요한 농업지역이었으며 교통 및 군사적 중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여러 왕조가 이곳에 수도를 정했습니다. 낙양은 도시와 평원을 둘러싼 산악지대가 마치 원형의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북쪽의 산악지역은 망산 또는 북망산이라고 불리는데 과거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이 많이 만들어져 훗날 저승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황하, 남쪽에는 낙수와 이수가 흐르고 서쪽에는 대규모 산악지대가 있어 통로가 많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 통하는 길은 신안과 의양뿐이었는데 신안은 과거 신안대학살이 일어났던 곳이며 의양은 전국시대 진나라의 낙양 진출을 막기 위해 저항하던 한나라 군대와 백성들이 몰살당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낙양으로 가려면 황하를 타고 낙수로 들어오거나 동쪽 산악지대에 있는 호로관 사수관 같은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서쪽에는 함곡관이 있어 중원과 관중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황하의 지류인 낙수로쇼이가 남쪽에 흐르고 있어 원래는 낙로이라고 불렸습니다. 수호를 이용한 교통이 편리하고 사방이 평야로 둘러싸여 농업 생산력도 뛰어났던 낙양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고대부터 유명했습니다. 중원의 중심지로서 예로부터 구주지복지저 저우질푸디, 즉 중화, 구주 중에서도 배에 해당하는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주나라 서주 시대에는 수도인 호경하오징의 별칭인 종주정저의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하여 성주정저로 불렸습니다. 동주시대에 이르러서는 수도가 되면서 나금로 이후로 이름이 바뀌었고 전국시대에는 강의 북쪽 지역에 붙는 전미사인 양양이부터 현재의 낙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의 남쪽 지역에 붙는 전미사는 음리인입니다. 회소화이쇼의 남쪽 지역을 회음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이해입니다. 유명한 한신의 자기인 회음우는 이 지역을 하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강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양과 음을 붙이는 이유는 북반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의 남쪽은 산의 그림자 때문에 음지가 되고 강의 북쪽은 양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낙양은 사방 토지의 중앙이라는 뜻으로 토중도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 중국 왕조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이자 수도였던 낙양은 한국에서 서울서라벌이라는 단어처럼 수호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전 한시나 고전 작품 등에서 낙양은 매우 번성한 대도시의 대명사로 자주 등장합니다. 대박이 난 베스트셀러 책을 일컬어 낙양에 지가즈자를 올린다는 표현이 쓰일 정도였습니다. 책이 많이 팔려 종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종이값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국악민요인 성주풀이에서도 낙양성 신묘의 높고 낮은 저 무덤아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낙양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번성한 도시로 인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나라 시대에는 낙양이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유명한 시인 두보와 이백의 한시에도 수도 장안과 함께 낙양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인기 있는 소설 삼국지연에서도 후한과 위나라의 수도로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낙양성은 동안시대의 10제곱킬로미터를 차지했으며 북위 시대에는 3개의 성벽으로 확장되어 거의 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자랑했습니다. 서울 여의도가 약 2.9니까 동안시대 낙양성이 3.5배 정도 넓겠습니다. 고구려 국내성의 추정 면적은 약 4.7입니다. 동안시대 낙양시는 남북 방향으로 직사각형 모양이었으며 사면에 12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있던 궁전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러한 구조는 위나라 시대와 서진 시대에도 유지되었습니다. 위나라 시대의 남쪽 궁궐이 낡아 북쪽 궁궐만 남게 되었고 성의 북서쪽 모퉁이에 진용성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이 역사. 낙양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중원 지방의 주요 신석기 문화 중 하나인 이리두알리더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전설적인 한나라 시대부터 역사에 등장하여 장안과 함께 중국의 양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4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낙양은 역사가 사마광이 고금의 흥망성쇠를 알고 싶다면 낙양성에 한번 가보라 라고 말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입니다. 낙양은 뛰어난 입지 조건 덕분에 무려 13개 왕조가 1586년 동안 도읍을 정했습니다. 주요 왕조만 9개에 이르기 때문에 구조고도조 좌우구도라고도 불립니다. 낙양의 나악은 낙수에서 따온 말인데
중단위 나급을 경영하던 시기부터 낙수 낙로과 부엉이 낙로에 혼용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루어로 고정된 것은 오행설에 따른 것입니다. 진나라는 오행 중 수덕을 숭상했기 때문에 루어양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했지만 화덕을 숭상했던 한나라는 루어양으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은 위나라는 토덕을 숭상했고 우리의를 살린다는 오행 상생설에 따라 다시 루어양으로 되돌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주 멸망 후 한고조 유방은 처음에 낙양의 도읍을 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장안을 선택했습니다. 서기 25년 후한 광무제는 다시 낙양을 수도로 정하고 200년 동안 후한을 이끌었습니다. 후한 낙양성의 성벽은 남북으로 4km, 동서로 2.5km의 직사각형 모양이었고 로강의 지류인 구강이 북동쪽 성벽 바로 바깥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궁과 북궁은 3km 떨어져 있었고 덮개가 있는 길로 연결되었습니다. 서기 26년에는 토곡신단, 천단, 그리고 전왕고제의 사당이 건립되었고 서기 48년에는 야무나를 통해 수도와 로강을 연결했습니다. 서기 56년에는 황실 전망대인 영적 테라스 드 스피리추얼 테라스가 건설되었고 서기 68년에는 중국 최초의 불교 사원인 백마사가 낙양에 세워졌습니다. 외교관 반초벤 취에는 동안 시대의 실크로드를 복원하여 낙양을 한나라 시대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지로 만들었습니다. 166년에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가 파견한 사절단이 바닷길을 통해 현재 베트남 중부에 해당하는 이란에 도착한 후 낙양에까지 이뤘습니다. 후한동안 시대의 낙양성은 현재 낙양 시가지의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낙양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도시가 건설되고 파괴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크게 동주, 후한이, 수당 시대의 낙양성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우려 볼 수 있는 낙양은 마지막 수당 시대의 낙양성입니다. 후한 시대의 낙양성 유적은 지금의 낙양 시가지의 일부 포함되지만 현재의 중심지보다는 동북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의 낙양 자리에는 과거 하남현이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는 서울에 속하지 않았던 왕신비나 신촌무학이 현재는 서울의 일부가 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도시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주변 지역을 흡수하게 된 것이죠. 후한 말기에는 동탁이 반동탁 연합군을 피해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낙양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조가 도성을 허도로 옮겼지만 허도는 임시 수도였을 뿐 곧 낙양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말년을 낙양에서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조비는 위나라를 세우고 다시 낙양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수호는 허창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지만 수도의 기능은 상실했고 더 사람들은 모두 낙양으로 이주했습니다. 조비와 조회는 낙양에 화려한 궁궐과 건물들을 세우면서 낙양은 다시 수도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위나라를 이은 서진 또한 낙양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서진의 통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낙양의 인구는 60만 명에 이르렀으며 로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번영했습니다. 낙양은 위나라 멸망 후 통일 왕조 서진의 수도가 되었지만 회제 때 침략을 받아 불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당시 낙양은 전조의 유총과 그의 군대에 의해 약탈당했고 2만 명이 악살되었으며 황궁은 전소되고 황릉은 도굴되었습니다. 조위부터 서진 시대까지 한 세기 동안 재건되었던 낙양은 다시 한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5, 16국 시대에는 낙양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28년 성르기 낙양 전투에서 유효를 격파하고 전조를 멸망시킨 후 후조를 세웠습니다. 3세기 후반 낙양은 여미량외, 전현, 전진을 거쳐 후진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416년 겨울 유송의 북벌 당시 부관 단도제의 활약으로 한 세기 만에 한족 왕조가 낙양을 수복했지만 422년 부귀의 명원제 탁발사가 다시 낙양을 점령했습니다. 430년 유송의 우장군 도원제가 낙양을 재차 수복했지만 439년 태무제 탁발도가 다시 낙양을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화북 지방은 부귀에 의해 통일되었고 493년 효문제는 한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산서의 평성에서 낙양으로 옮겼습니다. 부귀의 낙양성은 중국 고대 수도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시 이력입니다. 부귀는 이전 왕조인 위나라의 도시 형태를 계승하면서도 남북 중심축을 강화하고 단일 황궁 체제를 확립하는 등 자신들만의 색깔을 더했습니다. 또한 외성 체계를 정비하고 박리제를 통해 도시를 구획하는 등 더욱 발전된 도시 계획을 보여줍니다. 부귀 낙양시는 크게 황궁, 도심, 외곽의 3완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황궁은 도심의 북쪽 중앙에 위치했으며 창허문 유적, 태극당 유적 등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통타거리는 창허문 바깥의 동서, 통타거리와 T자 모양으로 교차하며 도시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통타거리를 따라 정부청사, 황실조상사원, 의식사원, 황실사원인 영령사 등 주요 시설들이 웅장하게 늘어섰습니다. 성내에는 1367개의 사찰이 세워졌고 유명한 룽먼 석굴도 이 시기에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는 동서와 남북을 뻗은 격자형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자형 도로는 도시의 각 구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했으며 주요 도로는 도심의 문과 연결되어 도시 외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도심의 북서쪽 모퉁이에는 군사시설인 진용시가 자리하여 도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생활 공간은 리와 방이라는 폐쇄적인 주거 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수공예품 공방과 시장 등도 함께 있어 주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낙양에서 발굴된 유적들은 대부분 부귀 시대의 도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부심의 성벽을 비롯하여 황궁, 성문, 해자, 도로, 궁궐터, 정부 건물, 사원, 창고, 투흥의 작업장 등 다양한 유적들은 당시 낙양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북위 시기에 재건되었던 낙양은 532년에서 534년 사이에 일어난 영의연간의 내란으로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북위 분열 후 낙양은 서위에 속했지만 543년 망산 전투에서 동의가 승리하여 낙양을 점령했고 이후 북제 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577년에는 북주가 낙양을 점령했고 얼마 후 북주는 수나라로 개편되었습니다. 수문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 낙양은 동도동도라고 불리며 수도 장안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낙양은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고 최고의 번영기를 맞이했습니다. 수당시대 황제들은 장안과 낙양을 오가며 통치했습니다. 당시 건설된 시가지는 현재의 낙양 도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당 시대에는 측천무가 당을 패하고 무주를 건국하면서 낙양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낙양은 한 세기 반 만에 다시 유일한 수도가 되었지만 705년 신룡정변으로 당이 복원되면서 장안의 수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당나라 시대 낙양의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던 장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황제인 측천무는 주나라의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고 신도셴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궁전인 만상신궁 만상성궁을 건설했는데 지금은 수당시대 낙양성 터에 남아 있습니다. 고대에는 낙양과 시안을 잇는 이 지역이 엄청난 생산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후 변화, 과도한 경작으로 인한 황폐화, 끊이지 않는 전쟁, 지력 상실, 그리고 강남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송나라 시대 이후에는 중심 지역에서 밀려나 변방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낙양은 유교, 도교, 불교, 중국 형이상학, 성리학 등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발전한 곳입니다. 고대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나침반, 제지, 인쇄술이 낙양에서 시작되었을 정도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다음 특징. 낙양 유적에서는 동안, 위, 서진의 도성 유적과 북위의 황궁, 투심 유적을 통해 당시 중부 황실의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토안부터 북위까지 이어진 왕조들은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흡수하고 통합하면서도 과거의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특히 북위 시대에는 유목민족인 선비족의 문화가 농경 문화와 융합되어 독특한 도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선비족이 적극적으로 한족 문화에 동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낙양시 유적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중국 문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양한 시대의 도시 배치, 방어 시스템, 궁궐, 사원 유적을 통해 동안, 위, 서진, 북위 시대의 도시 계획과 건축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위 낙양시의 배치는 이전 시대의 도시 배치를 계승하면서도 혁신적인 요소를 더했습니다. 낙양시는 선비족과 같은 유목민족과 중국 중부 농민 간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줍니다. 유목민족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적 사고방식은 역동적인 도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투심, 황궁, 통타거리, 영령사 등 낙양시의 주요 시설들은 남북 중심축, 단일, 황궁, 리방 시스템 등 도시 형태와 도시 배치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양한 유형의 유산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56세기 북위 시대의 낙양 유적은 중국 중부, 중국 남부,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이의 도시 문화 교류를 보여줍니다. 고대 중국의 예절과 다양한 문화적 영향이 통합된 낙양의 도시 형태는 이후 중국 수도 계획 및 디자인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령사 유적으로 대표되는 불교 유적은 중국 중부 지역에서 불교가 전파되고 토착화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령사의 정자형 목탑 양식은 인도, 중앙아시아 불탑 양식과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이 융합된 독특한 형태로 중국 불교 건축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북위의 낙양은 세계의 성벽, 리방 시스템, 단일 황궁, 집중된 시장 배치, 수공예품 구역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의 남북 축도로를 따라 중요한 건축물을 배치하고 군사방어 구역을 형성했습니다. 북쪽의 황궁과 남쪽의 관청, 그리고 수많은 사찰들은 중국 중부와 남부의 수도 건축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도시 계획의 특징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통합된 낙양시의 도시 배치는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그 이후의 수도 및 도시 계획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낙양 유적은 실크로드를 따라 이루어진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증거이며 도시 배치를 통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영령사 유적지와 관련 기록, 역사 서적, 그리고 각종 문서들을 통해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중국 중부 지역에서 불교가 전파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 도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교토는 낙양을 모델로 건설되었습니다. 교토는 해안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 때까지 1000년 이상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평안경 교토의 디자인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과 동쪽 수도 낙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위치 또한 중국 풍수에 기초하여 선정했습니다. 해안교는 원래 동쪽에 낙양으로 알려진 좌경과 서쪽에 장안으로 알려진 우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에 따라 부지를 선정했지만 우경장안 지역의 풍수가 좋지 않아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결국 해안교에는 좌경낙양만 남게되었고 교토는 1000년 이상 낙양로양으로 불렸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전엔 도읍을 낙양로양이라고 불렀으며 전국의 다이묘가 이끄는 군대가 교토를 침공하는 행위를 상락상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토 외에도 일본의 또 다른 도시인 나라나일량도 고대에는 평성교라고 불렸습니다. 위나라가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자 나라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모델로 삼아 평성교를 건설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대 수도 낙양을 연구하는 낙양학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면과 사진으로 낙양을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낙양성 내성과 외성 평면도. 이 도면은 낙양 유적의 평면도입니다. 각 시대의 유적은 서로 다른 기호로 표시되어 있어 유적의 시대별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사진은 낙양성 북동쪽 성벽의 모습입니다. 낙양성은 주변보다 높은 지대에 건설되었으며 사진에서도 성벽이 주변 지형보다 높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방어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흙으로 쌓아 만든 성벽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성벽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일부 무너지거나 훼손되었습니다. 성벽 앞쪽에는 해자가이츠의 흔적이 보입니다. 해자는 성벽 주위를 둘러싼 인공적인 못이나 도랑으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시설입니다. 사진은 낙양성 유적 중 내성내천 북동쪽 성벽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판축 공법은 고대 중국에서 성벽이나 건물의 기초를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된 기술입니다. 흙을 층층이 다져 쌓기 때문에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지진에도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비롯한 많은 고대 건축물들이 판축 공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성벽 단면에 여러 층으로 쌓인 판축층이 보입니다. 각 층은 서로 다른 색깔과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흙을 쌓을 때마다 다른 종류의 흙을 사용했거나 다지는 정도를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판축 공법은 먼저 나무로 만든 거푸집안을 설치하고 그 안에 흙을 넣어 다지는 과정을 반복하여 성벽을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사진에서 각 층의 경계는 거푸집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성 북동쪽 성벽 단면 보호 및 전시 건물 내후. 낙양성 내성 북동쪽 지역의 고고학 발굴 현장. 대성 북동쪽 성벽 보호 및 전시. 낙양성 북성벽 한번 마면 마면 유적 마면은 치성벽에서 덕가 쪽으로 돌출된 부분을 의미한 타. 마미엔 은말의 얼굴을 뜻한데 마면의 모양이 말의 얼굴과 달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낙양궁 조사 계획도. 낙양궁과 통타대로. 낙양궁의 남서쪽. 이 도면은 낙양성 유적 중 창허문 창검은 유적의 단면도입니다. 창허문은 낙양성 황궁의 정문입니다. 단면도를 통해 창허문의 구조와 축조 방식, 그리고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옹성광창은 성문 바깥쪽에 있는 작은 성곽으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시설입니다. 울루와 옹성은 견고한 성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흙과 벽돌로 쌓아 만들었으며 판축반조 공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축조되었습니다. 기사진은 낙양궁 유적입니다. 부기는 386년부터 550년까지 중국 북부를 지배했던 왕조로 493년 효문제자 원디가 수도를 평성 빙천, 현재의 산서성 다퉁에서 낙양으로 옮겼습니다. 북위 낙양궁은 이전 시대의 낙양궁과 달리 남북 궁궐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궁궐로 통합되었습니다. 긴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궁궐은 남북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전통 건축의 특징이며 황제의 권위와 우주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궁궐 외곽에는 외성과의 천이 축조되었습니다. 외성은 궁궐을 보호하고 궁궐과 도시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궁궐의 정문으로 추정되는 창허궁문 창거궁문 유적이 사진 아래쪽 중앙에 위치합니다. 창허궁문은 궁궐의 정문이었습니다. 뒤쪽에는 태극전 타이지디엔 유적이 있습니다. 태극전은 궁궐의 정전으로 황제가 정무를 보거나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던 곳입니다. 창허문 유적과 2번 건물지 2008, 3번 건물지 태극당 터 2010. 서궁 성벽 발굴 조사 트렌치 2011. 지사진은 2011년에 촬영된 낙양 서궁 유적의 일부로 서궁의 성벽과 한나라 및 진나라 시대의 하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은 판축 기법으로 축조되었습니다. 성벽 중간 부분은 북위 시대 궁궐 성벽의 기초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한징 허취 부분은 한나라와 진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하천의 흔적임을 나타냅니다. 사진은 낙양성 유적 중 건춘문젠 촌문 유적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춘문은 낙양성의 내성내천에 있던 성문 중 하나로 황궁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낙양성은 외성과의 천과 내성내의 천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건춘문은 내성의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건춘문은 여러 차례의 증축과 개축을 거쳤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중앙에 건춘문이 있었던 터가 보입니다. 문터는 땅을 파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문을 세웠던 흔적입니다. 문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문터의 형태와 크기를 통해 문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낙양성 유적 중 통타대로 통도다다의 도로 유적을 보여줍니다. 통타대로는 낙양성의 중심부로 궁궐과 도시의 주요 시설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로는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황궁 앞에서 동서 방향의 주요 도로와 교차했습니다. 이러한 도로망은 도시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교통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영령사는 북위 효문제자 원디의 후원으로 516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사원의 중심 건물인 목탑은 높이가 약 130에서 150m에 달했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탑은 9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화려한 장식과 불상으로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령사는 534년에 일어난 화재로 소실되었고 현재는 기단과 탑터만 남아있습니다. 사진은 영령사 요닝스 탑 유적 1981입니다. 웅장한 규모의 정사각형 기단이 보입니다. 기단은 흙과 벽돌로 쌓아 올려졌으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탑은 이 기단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단 중앙에는 탑이 있었던 터가 남아있습니다. 탑은 목조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기둥을 세웠던 자리와 탑의 기초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탑 주변에는 회랑, 배수로 등의 유적이 있습니다.
영영사 탑 기초 2001. 이 도면은 영영사 요닝스 유적의 평면도입니다. 영영사는 중앙의 탑과 그 주변을 둘러싼 회랑, 그리고 회랑 외부에 배치된 여러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탑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통 건축의 특징입니다. 회랑 외부에는 불전, 승려들이 거주하는 공간, 창고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영사 탑 기초. 사진은 낙양에 있는 영영사 요닝스 탑 기단의 외벽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 기단 외벽은 푸른색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영영사 탑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돌은 현무암의 일종인 블루스톤인데 당시 고급 건축 재료였습니다. 영영사 탑 기단 유적지 석주 기초. 영영사 서문 유적. 영영사 탑 기단 유적 보호 및 전시. 도면은 영영사 요닝스 탑 기단의 평면도와 단면도입니다. 사진은 중국 허난성 낙양에 있는 영영사 요닝스 유적에서 출토된 수막 세기화입니다. 영영사 유적 출토 점토 유물 영영사 요닝스 출토 유리구슬 뒤면화. 정부 건물지 출토주택 부지일 부귀시대 유약 토기 그릇. 페르시아 양식을 모방. 도시 서쪽 외곽 출토. 사진은 영영사 요닝스 유적에서 출토된 석조 치슈 7석입니다. 치슈는 용머리 모양으로 장식된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라 장안과 북위 낙양은 모두 중국 고대의 도시계획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두 도시는 시대와 주체는 다르지만 중국 전통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공유하면서도 각 시대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보편성 중국 전통 도시계획의 원칙. 풍수지리 사상의 반영 장안과 낙양 모두 풍수지리 사상을 고려하여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장안은 남쪽의 진령산맥과 북쪽의 위수를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지형에 자리 잡았고 낙양은 낙수와 이수 사이의 평야, 지대에 위치하며 주변 산세와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방어 기능 강화 두 도시 모두 외부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성벽을 쌓고 성벽에는 성문과 망루를 설치했습니다. 장안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 구조를 갖추었고 낙양은 외곽성, 내성, 궁성의 삼중 구조를 갖추어 방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두 도시의 타당성 시대적 상황과 도시의 기능. 장안 한나라의 수도로서 황제 중심의 통치 체제를 강화하고 위험 있는 제국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실크로드의 동쪽 기점으로서 국제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외국 사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개방적인 도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낙양 북위는 북방의 유목민족이 세운 왕조로 한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북방 문화의 특징을 반영했습니다. 궁궐은 도시의 북쪽에 배치하여 북방 유목민족의 전통을 따랐고 도로는 장안보다 좁게 만들어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교를 장려하여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다양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하나라 장안과 북위 낙양은 중국 전통 도시계획의 원칙을 공유하면서도 각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맞춰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기능을 발전시켰습니다. 두 도시의 도시계획은 후대 중국 도시는 물론 동아시아 도시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